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쟁을 통한 문물 교류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큰 전쟁들을 배웠죠. 이게 전쟁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많이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여러 문화가 섞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전보다 더 빨리. 왜냐면 일본에서 이미 2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몰려오고 포로로 많이 잡혀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분명히 동아시아 3국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컸지만 이 군대가 이동을 하고 포로가 강제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문물 교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초적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뭐 내용은 한번 여기 화면에 있는 거를 뭐 궁금하면은 일시정지하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 등장인물들의 이동만 따져보면 최척이 주인공인데, 최척은 전쟁 통해 조선에서 명나라로 이동했다가 베트남인 대월, 그러다가 후금, 조선까지 이동을 하고, 최척의 부인인 오경은 역시 조선, 일본, 대월, 명, 조선 이런 순으로 이동을 하고, 첫째 아들은 조선, 후금, 조선 이렇게 이동하는데, 물론 이건 소설이지만 당시 동아시아의 여러 전쟁을 일어나면서 어, 포로로 잡혀가건 군인으로서 이동하건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동아시아 3국을 거쳐서 이동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벌어졌다라는 거지. 그 최척이 겪은 일을 보면 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일본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뭐 이건 부인이 끌려갔지. 그리고 뭐 명나라로 가서 군인이 됐다가 샤르 전투까지 겪고, 그래서 후금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최척전이라는 소설만 봐도 알듯이 이게 1621년에 쓰여진 소설이니까 병자호란은 일어나기도 전이지. 하지만 이미 임진왜란 하나만으로 활발한 인적 교류가, 물론 원에서 이루어지는 교류가 아니었겠지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조선과 명나라가 교류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교류가 되느냐? 관우 숭배 사상이 전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동대문이나 전라북도 남원 등지에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 건립됐다고 해. 이게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인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동묘 앞역이라는 지하철역이 있지. 이 동묘라는 곳은 옷을 많이 팔고 뭐 옷도 팔지만은 이런 잡동사니들을 많이 파는 시장으로, 동묘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동묘하면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야. 하지만 왜 동묘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이 지금 옛날 건물이 하나 이 담벼락에 있잖아. 이 동묘라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동묘시장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동묘라는 건물은 관우를 모시는 사당인데, 이 동묘와 엮인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좋은 자료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걸 보는 게 훨씬 더 설명이 편하고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자, 이런 자료입니다. 동묘구제시장에 관우의 묘가 있다. 이게 문화재청에서 만든 카드 뉴스인데, 원본을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유명한데, 이 담장 안에 있는 공간은 동관왕묘라는 사당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당은 누굴 모시는 사당이냐면 삼국지로 유명한 관우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서울에 세워지느냐?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지원군을 보내주면서 명나라 장군들이 관우의 신령을 보았다고 하고 관우덕을 입었으니까 명나라가 조선에게 이 관우의 사당을 지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명나라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명나라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조선에서 지어진 건물이지만 중국의 양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벽돌도 사용했다라는 거지.
뭐 이런 양식,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17세기에 중국의 건축 양식이 많이 반영이 된 거지.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 중국과 관련된 아주 깊게 관련된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 임진왜란으로 명나라가 대규모 지원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엮이게 되는 거겠지. 건물 내부에는 중국풍의 조각상이 있고 관우신상도 존재합니다. 관우를 모시는 거니까. 근데 이게 다 중국 애들만 만든 게 아니고 명나라가 단독으로 만들려다 실패해서 조선 기술자의 기술력까지 보태져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동묘에 갈 일이 있으면 물론 당연히 볼리는 구제시장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아니면 뭐 거기에 맛집이라도 있던지 이런 동네 이름의 유래를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저저번 시간이겠죠. 이 북로남의 기간에 명나라가 왜구를 상대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조선이 이 전법을 받아들였다 그랬지. 조선 후기에 이 무과 시험을 볼 때도 이 명나라의 왜구를 상대하는 방식을 시험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의 무기 체계나 전술 체계에 명나라의 영향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이건 역시 전쟁의 영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임진왜란을 통해서 일본과 조선의 교류도 당연히 활발해집니다. 교류하려고 전쟁한 건 아니었지만 전쟁의 결과로 교류가 활발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 임진왜란을 통해서 새로운 작물이 전해지는데 고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매운 고추를 먹기 시작한 게 임진왜란으로 일본을 통해 고추가 들어왔기 때문에 고추라는 작물은 원래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재배가 됐던 작물인데 이게 유럽 국가를 통해서 포르투갈, 스페인을 통해서 일본으로 들어왔고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거지. 비슷한 경로로 담배도 조선 후기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애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이전에 담배를 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고증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성리학 배울 때 배웠듯이 성리학이 일본으로 전파가 되게 되죠. 강한과 후지하라 세이카가 교류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것도 역시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교류가 시작된 거야. 강항이라는 사람이 정유재한테 일본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이렇게 전파된 성리학은 에도 막부가 새로운 지배 체제를 정비하는 데 영향을 줘서 이게 이제 18세기에 에도 막부가 내린 명령인데 여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주작은 막부가 대대로 신봉해 오신 것으로서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게 에도 막부가 지배 체제를 정비하는데 성리학을 써먹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교류가 되느냐? 도자기 기술이 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에서 수많은 서적과 금속활자, 도자기 등을 약탈했는데 특히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기술자를 여럿 잡아가서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발전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잡혀가서 기술자로서 나름 대접을 받으며 살았다고 하지.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 기술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자, 병자호란 이후의 교류를 봅시다. 자, 병자호란 때도 청나라로 볼모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위 계승권을 가진 세자도 소현 세자도 청나라로 끌려갔는데 당시 청나라에서 활동하던 서양 선교사 아담샬과 소현 세자가 교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 교과서엔 이렇게 나와 있지. 뭐 천문서적, 과학서적, 천구이 등을 소현 세자가 선물로 받고 조선에 가져왔다라고 하지. 이 아담샬은 어떤 사람이냐면 독일 출신입니다. 예수의 선교사인데 멀리 중국까지 온 거야. 그래서 명나라 말기부터 중국에서 활동해서
중국의 새로운 역법인 시연역을 편찬했고, 이 시연역은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이는데 또 서양식 대포인 홍위포 제조 등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홍위포는 네덜란드 대포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당시 이 명나라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을 털이 빨갛다 그랬고 홍이라고 불렀거든. 근데 이 홍이들이 쓰는 대포다.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걔네들 포의 위력이 강하니까 본따서 만들었단 말이야. 시연령 얘기를 먼저 하자면 아담샬이 서양의 천문학 기술을 이용해서 개정한 중국의 역법인데 조선도 1645년에 시연력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했다고 해요. 이것도 역시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으로 많이 끌려가서 교류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인 거지. 자, 전쟁을 거치면서 군대 편제 및 전술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홍위포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명나라가 1604년에 네덜란드와 전투할 때 이 네덜란드인들이 사용하던 대포의 위력에 놀랐단 말이야. 그래서 그 위력의 인상을 깊은 명나라가 이 네덜란드 대포를 수입해서 복제해서 생산합니다. 아까 홍위포가 왜 홍위포라고 불렸는지 그 얘기를 했죠. 네덜란드 사람들이 수염이나 뭐 머리카락이 빨간색이어서 중국인들이 홍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서양인들 중에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홍위포는 이전에 동아시아에서 사용하던 대포보다 우월한 사정거리와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19세기 후반까지 주력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1604년 이후에 홍위포가 들어왔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에는 홍위포를 사용하지 않아요. 뭐 서양식 대표를 그 전에도 사용하긴 했지만 그건 다른 이름이란 말이에요. 불량기포라고 다른 이름인데 그건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홍위포는 명나라 말기에 후금과의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가 이 홍위포에 맞아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는 또 반박이 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홍위포가 문제가 뭐냐? 대포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만큼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쟁 기술이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확 발전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또 큰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00년 뒤에 아편 전쟁 때도 홍위포가 주력이라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자기네들이 쓰던 200년 전 대포를 상대로 200년간 발전해온 기술을 퍼부으니까 청나라가 아편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지. 몇백 년 전 대포를 들고 오면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선도 군대 편제 및 전술이 확 변화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군대 편제를 대대적으로 바꿔서 일본이 사용하던 조총을 주력 무기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일본만의 영향이 아니고 명나라 병법서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어쨌든 임진왜란의 때 왜군이 조총을 많이 사용했으니까 그 왜군의 조총 사용에 큰 인상을 받았겠지. 조선 후기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야. 무기 가운데는 조총이 가장 정교하고 조총을 쓰는 법을 익혀 최고의 기술을 구사하게 되면 어떤 적인들 꺾지 못할 것이냐. 이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처음에 조총을 처음으로 군대에서 많이 사용한 건 일본이지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도 조총을 굉장히 대규모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야.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명나라 병법사의 영향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